그리고 오경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제 의류 제조 기업의 대표로 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IT 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에는 그다지 이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최홍식입니다. 오늘은 그 업계의 중요한 뉴스 하나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중요한 인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그 업계 1위인 업비트의 운영업체 두나무의 대표이사가 교체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 홍선표 기자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기존의 대표님이 이제 이석우 대표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사퇴는 어떻게 좀 알려지게 된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이제 사퇴한 상황은 아니시고요. 7월 1일부로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후임 대표이사가 내정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사퇴라고 보셔도 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 사퇴하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석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9일, 그러니까 5월 말에 언론에 그 입장문을 하나 배포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사퇴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는데,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7월 1일부로 이제 두나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직을 사퇴한 이후에도 완전히 이제 두나무를 떠나는 게 아니고 고문 직책으로 이제 회사에 머물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석우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두나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좀 아닌 분이죠. 예,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예. 일단 이석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27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 대표이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결을 할 예정인데, 이석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오늘날의 두나무를 만들어낸 주역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두나무의 대표이사직에 선임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7년에 두나무의 매출이 이제 2,144억 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 7,316억 원이었으니까 매출이 이제 8배 가량으로 이제 성장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단순히 이제 두나무 안에서만 활동하셨던 게 아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협의회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그러니까 닥사의 초대 의장을 맡아서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뭐 정부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 알리는 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대표이사 취임 전에도 굉장히 좀 저명한 인사였고 또 폭넓은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왕성한 활동을 하셨었죠. 일단은 이석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대표 취임 전부터 IT 업계와 미디어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커리어는 1992년에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해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로스쿨로 진학하셔갖고 뭐 거기서 이제 그 로스쿨 과정을 밟은 다음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갖고 미국 현지에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한국 IBM의 그 고문 변호사로 영입돼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부터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 IBM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IT 업계와 연을 맺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NHN의 법무와 경영정책 담당 이사로 근무했고, 2010년에는 또 NHN의 그 미국 법인 대표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2011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카카오 초기 기업이었잖아요. 그 초기 기업이던 카카오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고, 카카오가 또 다음과 합병한 다음에는 다음 카카오의 공동대표를 또 역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는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친정이 이제 중앙일보 계열의 조인스가 약간 중앙일보에서도 약간 온라인 쪽을 담당하는 그 자회사잖아요. 조인스의 공동대표를 맡아서
중앙일보 그룹의 이제 그 디지털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나무의 그 대표이사로 선임된 건 2017년 12월이었는데요. 이석우 대표가 이제 선임된과 동시에 이제 송치영 두나무 창업자가 대표이사에서 이제 물러나갔고, 그때부터 이제 송 창업자 그분께서는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서 좀 약간 그 행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20여 년 동안 IT 업계와 미디어 업계에서 그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뭐 안정적인 경영 역량,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제 갖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가상자산 업계에서 두나무를 뭐 성장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계 평가는 대체적으로 좀 어떠한가요? 업계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뭐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해서 뭐 노력해 오셨고 그 좋은 성과를 거둬왔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이제 가상자산 업계분한테 업계의 선두주자인 두나무 대표로서 견실하게 운영을 잘해왔다고 평가를 한다. 단순하게 두나무가 돈을 잘 번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활동을 잘하셨다, 이렇게 본다.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좀 말하자면 한국이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제도가 좀 정비가 안 돼 있는 편인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소들이 가장 돈도 많이 벌고 여력이 많은 곳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관 업무들을 통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데 더 나서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좀 않으셨, 그런 부분에 약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 상당히 남아 상태에서 계시죠. 예, 예. 사임을 발표한 건데, 좀 그 사퇴를 발표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석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에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임 이사를 밝힌 배경을 두고 좀 업계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이석우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건강 문제 등 이제 개인적인 사유가 뭐 일신상의 이유가 사임의 배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보통은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내막을 보면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 2월 달에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로부터 받은 그 징계가 이석우 대표의 사임과도 상당 부분 연관돼 있다, 이런 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두나무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고객 확인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 짓고 두나무한테 이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처분에 따라서 처분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또 이제 전송받을 수 없는 이제 조치가 내려졌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징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발효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발효가 결정이 되면은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건데, 두나무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결정이 됐는데요. 이석우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고, 직원 9명에게는 준법 감시인에 대한 면직 처분 등 여기 신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석우 대표에게 내려진 문책 경고는 금융사 고위 임원들에 대한 약간 중징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책 경고 이상의 경고를 받은 인사는 금융권 취업이 3년에서 5년 동안이나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그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 공식적인 또 금융회사로는 좀 분류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징계상에. 그래서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서 이석우 대표 개인에게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애매한 상황인 건데, 다른 금융사 임원이 약간 이렇게 문책 경고를 받았으면은 굉장히 이제 중징계라고 볼 수 있죠. 금융권 취업을 이제 3년에서 5년 동안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가 아직까지는 약간 법에 약간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또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갖고 또 실질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 좀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나무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그 반발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예, 좀 예, 어떤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현재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재 결정이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제재를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 법적 소송으로 번졌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약간 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약간 요 사유도 약간 그 과태료 부과가 약간 지연되는 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서 경영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징계를 받은 징계 대상자가 아닌 새로운 인물이 대표이사직을 맡아서 대응하는 게 정무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제 회사 수뇌부에서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 의사를 밝힌 이제 이석우 대표 자리는 오경석 펜코 대표가 이제 이어받을 예정이고요. 근데 오경석 대표님이 사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닌데 좀 어떤 분인가요? 일단 오경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인물인데요. 고려대 경영대학을 이제 졸업한 이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갖고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그 중간에 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일단 좀 법조인으로서 이력을 보면은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했고요. 이후 2016년에는 의류 제조업체인 펜코에 합류해서 2018년부터 대표이사로 이제 선임돼서 이제 경영을 이끌으셨습니다. 그 펜코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제 오경석 대표 장인인 최영주 회장이 이제 창업해서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오고 있는 회사고요. 또 펜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출을 좀 보면은 2024년에 2,783억 원의 매출을 거둔 중견 의류 제조 기업인데요. 베트남과 미얀마에 있는 공장에서 무신사와 유니클로 등 이제 의류 브랜드들의 의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OEM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나무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경석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오는 6월 27일에 열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차기 대표이사로 이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법률, 회계, 기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도전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경석 대표님이 과거에 두나무하고 좀 연을 맺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리고 오경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제 의류 제조 기업의 대표로 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IT 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에는 그다지 이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얼핏 들었을 때 패션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커리어와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만드신 분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일각에서는 무신사하고도 좀 특별한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또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IT 업계하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이 아니었지만 패션 의류 업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과 존재감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이제 평가됩니다. 2021년부터는 무신사 이사회에 감사와 기타 비상무 이사로도 이제 이름을 올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비상무 이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펜코가 약간 무신사 의류를 약간 해외에서 이렇게 OEM을 받아갖고 그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같은 이연 때문에 이제 무신사 이제 그 이사회에 기타 비상무 이사로 합류하게 됐다는 게 이제 무신사 측의 설명인데 회계사이자 법조인 출신인 그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무신사 이사회에서도 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내부 통제, 준법 감시, 리스크 예방 분야의 그 과업을 담당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저희 이제 아웃스탠딩이 이분이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무신사 측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와의 감사로 합류해서 저희 회사, 그러니까 무신사의 투명성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펜코가 무텐다드 상품의 주요 OEM 협력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활발히 협력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하시고 베이스가 법률 쪽이다 보니까 무신사의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는 토대를 만드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오경석 대표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두나무가 현재 이제 그 금융위원회한테 제재를 받았고 이제 과태료 처분도 이제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두나무가 법조인 출신 기업인인 오경석 대표를 신인 대표로 내정한 의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배경과 연결지어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앞에 놓인 1차적인 과제로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정보분석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이제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자체로도 영업에 일단 지장을 주지만 7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일단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두나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2심과 대법원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쪽이든 다 승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도 뭐 두나무가 그 항소를 하든 금융위원회가 항소를 하든 또 2심을 갈 거고 이게 약간 대법원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이제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취해야만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과태료 산정 과정에서 두나무의 입장을 최대한 소명해서 최대한 회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그런 과제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그 과태료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은 거 보네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월 달에 두나무에 대한 징계를 발표한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산술적으로 추산하면 두나무에 부과된 과태료가 최대 이제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객 확인 의무를 이제 잘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지금 과태료를 이제 맞게 됐는데 그 과태료 금액이 고객 한 명당 뭐 최대 1억 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산술적으로만 따지면은 뭐 조 단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회 안에서는 두나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미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독자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과태료를 신속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반대로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거래소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의견은 어차피 이제 두나무가 잘못한 게 우리가 이제 징계도 내렸는데 그냥 이 사안만 보고 그 과태료를 내리면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두나무뿐만 아니라 빗썸하고 이제 코인원도 우리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 과태료란 거는 이런 약간 업계 전반의 그 평균에 맞춰서 부과하는 게 맞다. 여기 이제 조사 결과 보고 그 부과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이 좀 맞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제재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두나무에 부과될 과태료 금액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두나무 입장에서는 최대한 회사와 거래소들의 입장을 이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는 10월에는 원래 두나무하고 이제 업비트하고 되게 K뱅크가 밀접한 관계잖아요. 업비트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K뱅크 계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계약이 이제 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K뱅크랑 계속 할지 아니면은 다른 은행을 선택할지 이런 과제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새로운 정부가 이번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가 좀 제도권에 편입되는 그런 상황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시선을 약간 회사 밖으로 넓혀서 바라보면 가상자산의 본격적인 이제 법제화, 제도화라는 이제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모두 이제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활성화에 방점을 찍힌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약간 그런 공약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가상자산을 토대로 하는 현물 ETF 도입, 이거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 금융사의 가상자산 자체 보유와 중개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등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되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의 그 가상자산 거래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방침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비제도권에 머물렀던 가상자산 업계가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려 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도권에 편입되면 가상자산 업계가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돼서 시장이 더 커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거래소 등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적, 제도적 규제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끌게 된 오경석 대표의 두 업계에 순조로운 제도권 진입과 규제 리스크 예방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 얹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나무가 컴플라이언스, 준법 관시와 내부 통제에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그 법조인 출신의 오경석 대표를 선임한 이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오경석 대표의 선임을 두고 기업이 성장 단계 따라 좀 그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데 좀 이거를 반영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맞습니다. 약간 이 가상자산 제가 업계분들한테 좀 전화를 좀 돌려봤더니 되게 이제 두나무가 이제 오경석 대표 같은 그런 유형의 이제 리더를 이제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이버의 김상원 대표의 선임이 떠오른다. 그 2000년대 후반이었죠. 2000년대 후반. 이번에 이제 두나무에서 2000년대 후반이 아니고 2010년대 초반이었나요? 2000년대 후반 맞아요. 2000년대 후반 2009년인가 8년인가 예, 그랬습니다. 좀 헷갈렸는데 네이버에 이제 김상원 대표 선임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두나무에서 오경석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네이버에서 판사 출신의 김상원 대표를 선임했던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 네이버도 회사가 커지면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회사가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인 출신으로 컴플라이언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김상원 대표를 영입했고 이를 통해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면에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가상자산이 제도화되면 투자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은 사실 거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도박 같은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제화 제도화가 되면 업계도 전반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제 기업들도 참여하는 진짜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가상자산이 법제화되고 또 진짜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도 강화될 거고 당연히 법적인 대응과 법률 이슈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의 CEO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김상원 대표의 사례를 좀 거론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방금 그분도 그러셨듯이 이번 취재를 위해서 접촉했던 여러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분들은 이번 이제 오경석 대표의 선임에 대해서 2000년대 말 네이버에서 법조인 출신의 이제 김상원 대표를 대표이사로 영입한 사례가 떠오른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주셨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서 LG그룹에서 이제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상원 대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네이버의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확립해서 네이버의 위기를 해소한 인물을 평가받습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 CEO의 자질이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오경석 대표가 지휘봉을 잡게 된 그 두나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좀 꼼꼼히 찾아봐야 된다.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편님 오늘도 방송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앞으로도 IT 벤처업계 그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